네. 저희 이제 논사업은 전국에 있는 유기농 단지들을 다 쓸고 다니는 그래서 유기농 단지 논생태 조사를 하고 요즘은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쓸고 다니는 이유가 왕호랑이 때문에도 그래요. 왕호랑이가 환경부에서 말하는 생태 교란 일종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예, 지금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친환경에서는 왕호랑이 없으면 친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생물 다양성인데 생물 다양성으로 유지하려면 좀 풀도 좀 뽑고 그래야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농민들이 되려 논에 안 들어가요. 다 기계로 하지. 우리가 쌀을 먹는 것도 정말 생명의 쌀이라기보다는 기름쌀이구나. 이게 에너지로 따지면 기름쌀을 먹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은 언제부터 먹었을까? 쌀은 우리 언제부터 쌀 먹었을까요? 네. 최소한 우리가 쌀을 언제부터 먹었는지. 신라시대. 신라시대의 기록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나락이라고 하잖아요, 별을. 나락이 신라시대 나록의 어원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녹공을 쌀로 줬었어요. 그러면 신라는 당연히 쌀을 먹었던 기록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세계 문명,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죠? 이집트 라인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도 겐지스강. 그 다음에 중국 황하강. 그런데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만 점토판으로 받은 거예요. 문자로. 인류 문명 발산지를 점토판으로 받은 거고 이 세 곳은 먹거리로 받은 거예요. 이집트 나일 강역에서 만년된 타나 밀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 강은 타나 미가 나왔어요. 쌀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7,000년 된 쌀이에요. 예, 그리고 황하강역은 1,500년 된 타나 미가 나와서 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 발상지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나와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살았고 그렇게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는 다른 데서 발견이 돼요.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 소로리예요. 청주, 지금으로 따지면 청주 벽시, 청주 소로리 벽시라고 조금 더 인터넷 쳐보세요. 인류 최초의 쌀 이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소로리 벽시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발견은 1997년에 발견이 돼요. 오창 산업공업단지 만들면서 기반산업을 거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충북대에 계시는 이용주 교수님이 거기에 널무덤들이 많았었거든요. 주먹도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탄소연대 측정을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천공을 해서 흙을 떠가지고 그 흙에 있는 것을 이렇게 탄소연대 측정하려고 그 안에 혹시라도 뭐가 나오는 걸 하는데 거기서 벽시가 딱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 벽시를 연대 측정을 했더니 13,000년 전 벽시가 딱 나온 거예요. 세계가 인정해 줄까요? 안 해주죠. 이거 다시 발굴해야 되는 거죠. 정지해놓고 다시 재발굴할 때는 우리끼리 발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계가 인정 안 해요. 그러니 세계 석학들 다 들어와라. 그래서 언론은 영국 BBC 방송, 그 다음에 탄소연대는 미국, 그 다음에 동위탄소연대 측정소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 문화재청, 이 세 단위가 다시 발굴을 합니다. 다시 발굴을 해서 123개의 씨앗을 다시 찾아내는데 그 탄소연대 측정을 했더니 15,000년에서 12,000년까지 층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3,000년 동안 거기 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처음에 사실은 탄소연대 측정을 미국의 조지아 대학에다가 의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이고 그 나라에서 무슨 뭐가 나와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치가 나오니까 자기네 다시 와가지고 자기네 자체에서 발굴을 했거든요. 17,000년 께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것은 야생별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걸 가끔가다 인터넷 보면 17,000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뻥쟁이 되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 유네스코에서 등재해서 유효식물학회에서 인류 최초의 쌀은 코리아 소로리 쌀로 등재됐어요. 2014년에. 근데 요 벽시는 순화 벽시로, 그러니까 야생 벽시를 우리가 왜 좋은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씨앗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벽시를 따서 그걸 뿌렸던, 하여튼 그게 야생 벽시보다 훨씬, 야생 벽시는 정말 조그만하게 씨앗의 역할을 하기도 조금 작다 할 정도로 작은 건데, 이 벽시는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쌀인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게 가을에 저절로 낙과가 되잖아요. 저절로 낙과되면은 이 꼭지가 안 달라붙었어요. 나무도, 나무 잎사귀도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떼면 심줄이 딸려 나오는데, 가을에 저절로 똑 떨어지면 떨켜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체감과 분리가 딱 되거든요. 예. 분리가 돼서 떨어지면 저 꼭지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저 꼭지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이렇게 수확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수확할 수 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3,000년 동안 이거 먹었던 흔적이에요. 근데 이게 딱 발견되자마자 그거 아니다라고 태클 건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1500년 된 타나면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라는 그걸 들고 있었는데 뺏기게 생겼잖아요. 태클을 걸었어요. 왜? 1만 년 전에 소빙하기가 있는데 소빙하기 때 그거 못 넘어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진청에서도 저걸 가지고 복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쌀은 없지만 지금 쌀로 온도를 소빙하기 시대의 온도까지 낮춰서 발화를 해본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3년 동안 발화를 했더니 17도에서 발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기는 30도에서 32도의 벽시가 발화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17도에서도 발화를 하는데 단지 발화율이 떨어져요. 얼마만큼? 70%로. 떨어진 것도 아니죠. 다른 씨앗에 비하면 배추가 코팅되지 않는, 우리가 밖에서 그냥 받은 배추 씨앗 가지고 심으면 발화율이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당연히 넘어올 수 있었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 유효식물학회에서는 다 인정한 걸 우리 역사학회만 아직 인정을 못하고 있어서 참 아쉽죠. 이걸 인정을 한과 동시에 인류 문명 발상지는 한반도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대 때부터 지금 우리가 1950년대까지는 우리가 쌀을, 어떤 쌀을 먹었을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쌀 먹었을까요? 토종쌀을 먹었겠죠. 우리 몸에는 사실은 토종쌀이, 지금 나와 있는 신품종 쌀이 아니라 토종쌀이 사실은 가장 맞는, 저희가 50년대, 60년대, 뭐 젊은이도 있지만 70년대 태생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토종쌀 먹다가 7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된 쌀로 먹고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예요. 계량종 1세대. 계량종이 우리 몸에 맞을까? 토종이 맞을까는 다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우리가 늘 먹어서 몸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처음에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건 토종을 받았지 계량종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도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6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다 현미만 먹었다. 단 현미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은 가을에 벼는 조금, 가을에는 연자방아나 이런 디딜방아에 쪄서 먹었지만 여름 애들은 보통 절구에다 그날 절구질해서 키질해가지고 아침에 밥 했었어요. 왜? 이 현미 벼가 껍질을 벗겨지는 순간 얘는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자는 그것만 보신 거예요. 어떻게 관리해? 그러니까 현미는 여름 같은 경우는 현미를 사시면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최대한 빠른 일주일 안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현미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아침마다 절구질해서 키질해서 밥해 먹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던 건데,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독성이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독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미는 정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조상들이 저걸로 연명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 유전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현미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먹고, 그리고 겨울은 좀 쪄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냉하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발할 조건이 안 된 거예요. 벽시가 껍질을 벗겨놔도 어차피 발할 조건이 안 되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독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겨울에는 좀 방아를 쪄놔도 되는데 여름 건 쪄놓으면, 여름 방아는 찌면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냥 어른들이 아니 여름 방아를 왜 찌지 말래지? 겨울에는 찌면서, 겨울 아예 먹을 거 겨울에는 쪄놔도 되는데 여름에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리였을까? 네, 제가 이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50년이 돼서서 그걸 인제서 깨닫게 됐고요. 해서 현미를 드실 때는 냉장 보관을 꼭 해주시라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미가 발화현미 좋다 그러시잖아요. 현미가 독성을 쌓는 데는 자기 씨앗 때문에 독성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발화를 해버리면 독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발화현미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필요로 한 부분을 하게끔 해주는 게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 섭리에 맞춰서 가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밥을 드실 때 굳이 눈에 보여야 발화된 거 아니에요.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냉장고에다 그냥 넣어놓고 8시간 후에, 그러니까 저녁에 씻어놓고 아침에 밥하거나 아침에 씻어놓고 저녁에 밥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발화 현미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 성분을 다 드실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전 인류의 52%를 먹여 살리는 쌀의 근간이 우리나라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 DNA를 조사를 했더니 인디카 쌀하고 자포니카 쌀 성분을 다 들고 있는 게 소로리 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소빙하기에 못 살아났을 거라는 이 주장에 맞춰서 맞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 사는 것은 점도가 높게끔, 그래서 얼어 죽지 않게, 내 씨앗이 얼어 죽지 않게끔 점도를 높이는 쌀로 갔어요. 이게 자포니카 쌀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갔는데 얼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손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자손을 많이 만드는 점도질이 없는 인디카 쌀로 변형된 거예요. 이게 소로리 쌀의 근간입니다. DNA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됐는데, 너무 웃기는 건 이 소로리 쌀 나온 지역이 어느 공장의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멘트로 발라져 가지고 저기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이거 다시 재발굴해야지 되는데 그 공장이 그 마당을 내놓지 않죠.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그거라도 알고 있어야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나중에 수능에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6년 후면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거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책이 소로리 쌀이 나오기 시작해요. 중고등학교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감사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논의 생태계를 한번 볼까요? 이거 누구죠? 백로 중에서 머리가 노란 백로라서 황로라고 해요. 황로라고 하는데, 이 황로가 싸나와서 다른 중대백로들이 옆에를 못 가서 그렇지, 트랙터가 지나가면 이 황로가 무서워서 비켜주는 게 아니라 트랙터만 따라다녀요. 귀신같이 안 보죠. 이 트랙터가 지나가면 흙을 뒤집잖아요. 흙을 뒤집으면 그 안에 미꾸라지랄지 이런 것들이 다시 밖으로 튕겨 나오면 그때 그거 주워 먹으려고. 그래서 트랙터가 지나가는데 새가 없다? 그건 관행이에요. 저희는 지나가면서 차 운전하면서도 보면서 가면서 유기재배 논 가는군. 아니고
그냥 계절마다 보여요. 24절기 몰라도 저렇게 트랙터 움직이는데 흑로가 없다? 저건 관행이에요. 트랙터가 지나가는데 하얀 새들이 따라다닌다? 그건 유기재배예요. 유기재배는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뭘로 이제 8월 달부터 뭘로 보시면 되냐면, 새벽에 가는데 거미줄로 보여요. 거미줄이 정말 많아서 이슬이 이렇게 총총총총 맺혀 있다. 그건 관행입니다. 생물 다양성 농업이에요. 많은 곤충들이 올라오니 그걸 먹겠다고 거미가 정말 층층마다 저희가 아파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미 아파트다 막 그러는데, 밑에 배회성 거미 있고요. 거기서 3cm에서 5cm 정도에서 막 올라오는 애들을 먹는, 그러니까 깔따구나 이런 걸 먹는 거미들가 있어요. 황닭거미랄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0cm 정도에서 줄기에 붙어서 벼멸고나 이런 걸 먹는 그런 거미 종류가 있어요. 그 거미, 개거미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80cm 지점에서 잎사귀가 많은 지점에 풀벌레를 먹는 거미들이 거기 살고요. 그 다음 끝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끝에 것만 보이거든요. 끝에 이렇게 명나방이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는 거미가. 그래서 아주 층층마다 있어요. 네, 아파트 봤어요. 저희는 논을 보고 거미 아파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생물이 있기 때문에 거미들도 들어온 거죠. 생물이 없으면 거미가 먹거리가 없는데 들어오겠어요? 거미줄 치겠어요? 안 쳐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거미줄이 많은 논을 보면 저는 쌀을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논생물을 모르셔도 돼요. 논생물을 모르셔도 시기적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이는 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농업 하는 방식 자체에서부터 달라요. 관행은 편하게 농사를 져요. 어떻게? 벽시 소독하는데 조금 정말 맹독성이거든요. 농약 비슷한 거 있어요. 딱 한 뚜껑 물에다가 10리터에 딱 한 다음에 휘휘 저어가지고 거기다가 벽시 4일 정도 담궈놨다가 바로 사용하면은 모든 세균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만큼 맹독성이에요. 그 독성이 논에 남아서 모판을 했던 데는 10년 뒤에도 그 성분이 발견이 돼요. 관행을 그만둔 지 10년이 된 유기농인데도 10년 뒤에도 그 약성분이 발견이 돼서 인정 못 받은 곳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오랫도록 남아있어요. 그 약성분이. 그런데 관행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편하죠. 그 물 한 번만 휙 젓고 그냥 떨에 부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일하는데 엄청 편해요. 그런데 유기재배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유기재배 하신 분은 그 약 안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일단 소금물로 안 좋은 거 걸러내. 그 다음에 그걸 너무 무거우니까 망에다가 뜨거운 물에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망에다가, 양파망에다가 10kg, 20kg짜리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물 온도를 65도로 맞춰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8분을 놔뒀다가 꺼내야 돼요. 65도면 꽤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 힘든 작업을 우리가 벽시를 조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만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80kg, 90kg, 그러니까 몇 개를 담갔다 꺼냈다 허리 아파 죽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개발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기계에 올리면 기계가 딱 내려가서 있다가 올리면 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거 정말 감사하다. 유기재배 하신 분들 그찮아도 고생스러운데 그 고생스러움을 저걸로라도 방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희는 그러거든요. 이렇게 소독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모판에 심어지는 개수도 달라요. 관행은 밀식을 합니다. 밀식을 하기 때문에 모판 하나에 220g 정도의 벽시를 심어요. 근데 유기재배는 180g밖에 안 심어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왜? 관행은 조금 문제 있으면 약 뿌려가지고 물음병 방지하고 할 수 있지만, 관행은 유기재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안 키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소식해서 작은 데서 애들 60명 내놓고 공부시키는 거하고
30명 놓고 공부시키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결국은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논에서의 입춘 오수 때는 객토 거름 넣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칩 춘분 때는 논을 갈아주는 거예요. 갈아주고 물을 대줘야 개구리들이 거기 와서 알라할 수 있게끔. 네. 그 다음에 청명 고구 때는 이제 가래지라서 썰해질 비슷하게 평탄화 작업을 이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벽시 모짜리 준비도 이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파 소만 때는 모판 돌보기 하고 그 다음에 소만의 마지막에 가서 모내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망종 하지 때는 모내기, 물대기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있는 시기. 소서 대서 때는 물대기만 해주면 충분한. 그러니까 물대기가 일단 모를 심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모내기예요. 아니 물대기예요. 죄송합니다. 물대기가 그만큼 논농사에서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입주 처서가 되면 이때부터는 피살이도 안 해요. 입주 처서다 이제 그만 호미 씻기 호미 놓고 내려라. 뭐냐면 벽꽃이 폈는데 그 풀 뽑겠다고 들어가면 벽꽃 떨어지면 더 손해예요. 예, 백화현상들이 가끔가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벼가 백화현상 있는데 뭐냐면 벽꽃이 폈는데 그때 가서 막 흔들어가지고 벽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에 수정이 안 돼가지고 허옇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논농사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백로 추분 때는 이제 논을 이제부터 말려라. 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알곡을 익혀야지 되니 그때는 물을 떼라. 말려줘라. 이제 이런 시기가 되는 거고요. 한로 소강 때는 이제 추수를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벼, 알곡, 도감 및 탈곡을 요때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추수 때 요때 다 끝나버리는데 이 차이점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지 않아요. 지금은. 보실래요? 소만 때 모내기, 여기도 모내기. 근데 지금 요때 모내기는 뭐냐면 산간지방 모내기였는데 지금은 요때 다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기계 발달일까요? 온난화일까요? 네, 온난화와 기계 발달 두 개가 동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기계 발달까지도 말씀을 드리냐면 기계 모내기를 하려면 애들이 커버리면 기계 모내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 25일밖에 안 큰 애기를 갖다 심는 거예요. 우리가 손모내기 할 때는 40일에서 50일 정도 커서 분월까지 된 애들을 갖다가 모내기를 했는데 요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비껴놔서 절기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 발달과 온난화로 이렇게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보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때 우리는 뭐 했냐면 벼베기밖에 못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기계가 탈고 벼베기 다 동시에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벼를 베는 것만 한 사람이 하루 벼 베봤자 200평 베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능숙한 사람이. 근데 그 넓은 들판 60만 평 이렇게 되는 넓은 들판을 그 동네 사는데 벼 베는 데만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벼 베서 노적 쌓는다고 하잖아요. 노적을 쌓아 놓으면 그 다음에 11월 달에 그때 서서 벼 벤다. 탈곡을 11월 달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멍석에다가 벼 이렇게 말리고 비 오면 막 뛰어들어가서 비설거지 한다고 막 덮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벼 말리는 데가 없죠. 기계에서 이미 말려서 나와버리죠. 기계 발달로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인간의 손으로 한다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절기하고 논농업은 저절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사 시기에 물떼기 그랬는데 이 물떼는 시기하고 논생물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시간이 넘어서 다음에 어떻게 보세요. 7월 달부터 거미줄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논에 가서 어느 시절에 무엇을 볼 것인가가 사실은 이런 조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다음에. 어르신들도 논생물 조사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언제 이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에 600여 종의 생물이 살아요. 친환경 논에. 백로 얘기. 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주부들이시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밥 한 그릇만 먹는데 한 그릇만큼의 생명이 산다 그랬잖아요. 논은 1년에 걸음을 한 번밖에 안 줘요. 도시농업 하셔서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걸음 고쳐갖고는 절대 안 되죠. 근데 논은 한 번만 줘도 가능한 이유가 아까 완벽하게 분해한다고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생물들이 거기에서 죽으면 그게 양분 다시 되는 거예요. 아주 고질소, 고단백의 질소가 그 안에 다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지 않아도 그 자체에서 만들어져서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이 살아있는 논의 쌀은 이 생명들의 양분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쌀에. 그래서 82종에 해당되는 원소가 다 그 쌀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관행쌀 같은 경우는 17가지 성분만, 비료 성분의 17가지 성분이죠. 이것만 먹고 자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쌀값이 비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쌀 10kg 사시면, 3인 가족 10kg 사시면 한 달 드시죠. 근데 친환경 쌀하고 관행쌀하고 제가 계산을 했었을 때 10kg에 9,000원 차이가 안 났었어요. 9,000원이에요. 근데 한 달을 드세요. 9,000원을 30일을 나누면 하루에 300원이에요. 근데 세 가족이면 하루에 100원이에요. 3끼로 나누면 3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걸 모아서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 한 달에 커피 2잔만 안 드시면 친환경 쌀 한 달을 드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먹는 쌀에다가는 아끼시면 안 되는 거죠. 밥 한 그릇에 3, 40원 때문에 아무 쌀이나 드시는 거. 소비자가 선택을 뭘 하느냐가 생산자가 어떻게 가느냐는 결정이 돼요. 내 쌀을 만들어 놨는데 내 쌀이 안 팔려. 그럼 그 농사는 접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졌더니 내 거 좋다고 막 사가. 그럼 안 짙은 저쪽 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소비자 선택,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맞아 떨어져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 수요 곡선을 결정하는 건 우리 소비자잖아요. 최소한 도시농업에서 부식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드시면서 쌀만큼은 어차피 도시농업에서 못 하세요. 그러면 도시농업에서 못하는 곡식은 사서 드시잖아요. 그 중에 주식만큼이라도 저는 꼭 친환경으로, 제가 이 강의를 온 이유는 그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24절기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을 잘하는 것이 환경을 바꾸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지속 가능이란 말이 거기서 지속해서 계속 생물도 살리고 환경도 살려야지 되지 단절된 게 아니라. 근데 그건 환경운동 한다고 밖에 나가서 운동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늘 드시는 거. 밥 드셔야지 되잖아요. 그쵸? 쌀이 비싼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10,000원 차이가 나니까 10,000원, 20,000원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뒤로 가시신단 말이에요. 친환경 20kg를 똑같이 갔는데 20,000원 차이가 나니까 손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따지고 보면 비싼 게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꼭 투자를 해 주십사라고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자 저희가 쌀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니 이걸 꼭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